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스 운전 자격시험 3과목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과 5장 마무리해서 볼 거고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펜을 들고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4장 도로 요인과 안전운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고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가변차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면 좋겠죠. 자, 가변차로라고 하면 특정 시간,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에 따라 나눠지겠죠. 특정 시간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신호기를 통해서 차로수를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이제 가변차로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보차로는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양보차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지르기 차로는 잘 알고 계시죠?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주행 속도를 확보시켜주기 위한 차로죠. 즉, 앞지르기 차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한다. 왼쪽으로 하면서 왼쪽 깜빡이까지 켜주는 것이 원래 정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게시설의 이 휴게소에 대한 명칭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일반 휴게소라고 하면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게 다 있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휴게소의 개념이 바로 일반 휴게소인 거죠. 주차장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잠시 우리가 몸을 풀 수 있는 녹지 공간, 화장실, 주유소,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떡소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존재하는 게 일반 휴게소고요. 이제 간이 휴게소라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쉬는 겁니다. 운전 중에 내 차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다 했을 때 잠시 멈춰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간단한 피로 회복 등을 위한 주차장과 녹지 공간 그리고 화장실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간이 휴게소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4번 쉼터 휴게소예요. 쉼터 휴게소는 우리가 졸음 쉼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곳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쉼터 휴게소는 정확하게는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 해소해주는 시설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화장실밖에 없죠. 그래서 이 쉼터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의 차이 살짝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중요합니다. 화물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게소고요. 여기에는 이제 식당,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편의점, 샤워실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죠. 중앙분리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나 방호벽, 이제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게 이제 중앙분리대인데, 이 중앙분리대 기능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행선, 하행선을 분리를 해주는 교통적 역할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있고요. 고장난 차량, 사고난 차량이 잠시 정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교통관제시설 같은 설치, 교통단속, 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한 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야간 주행할 때 대항차,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이제 쌍라이트를 킨다 그러죠. 그럼 눈부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부신 거를 방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이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호 울타리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방호 울타리라는 것은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여 차나 운전자의 파손과 상해를 줄인 뒤, 자, 핵심입니다. 줄이는 거예요. 자, 다시 진행 방향으로 차를 복귀시키기 위한 시설. 자, 파손과 상해를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상해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방호 울타리의 기능인데, 방호 울타리 기능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도 있지만 사고의 형태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고 형태를 바꾼다는 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호 울타리가 있음으로 하여금 내가 가로등에 바로 부딪힐 수 있었지만 방호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조금 더 재산의 파손과 그리고 내가 더 덜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사고 형태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에 사고를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호 울타리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노측용, 차의 도로 이탈을 막는다. 길었게 갓길이죠. 자,
다리에서 차가 떨어지는 것, 교량에서 차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해주는 게 이제 노측용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앙 분리대용, 왕복 방향의 중앙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중앙 분리대용이에요, 말 그대로. 자, 보도용, 차의 도로 침범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는 보호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량용, 자, 교량용이 이제 노측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량에서 다리 떨어지는 자동차가 교량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게 정확히는 교량용이다. 그래서 이 방호 울타리의 종류 4가지의 기능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길게 갓길이죠. 갓길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길이라고 할게요. 이해가 더 쉬우니까. 자, 갓길은 도로를 먼저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고 차량이 났거나 했을 때 갓길로 차를 빼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갓길이 넓으면은 차량의 이동 공간이나 아무래도 전방이 좀 더 트여 있는 느낌이 들겠죠. 차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 갓길의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폭이 넓은 것과 교통사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폭이 좁을수록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3번 특별히 외워주시고요. 이 장점 봐야겠죠? 자, 긴급차가 주행하는데 원활한 역할을 해주고 있을 거고요. 우리 우천시 이런 말이 있어요. 1차로와 끝차로에서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갓길이 좀 더 방지를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면이 패이는 것까지 방지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사실 기록계의 기능이기도 한데요. 기록계의 기능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고장차의 대피 공간.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제공한다.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 관리. 도로 공사할 때 이제 갓길에서 안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곡선도로에서 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도 사용 가능하다. 자, 5번 특이하죠. 아니, 갓길로 사람이 걸으면 됩니까? 물론 안 되죠. 자, 근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갓길로 차를 대피하고 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량 밖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은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해서 긴급차를 기다리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점,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신박한 녀석이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차로를 볼 건데, 우리 교차로와 로타리라 그러죠. 로타리의 차이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교차로. 자, 진입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자, 그러면은 진입한 차가 끼어들기 때문에 끼어들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실이 좀 더 잡히죠. 그게 회전교차로고요. 그래서 회전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로타리는 회전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입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 요거 차이, 큰 차이죠?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회전 교차로에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럴 때는 천천히 진입해야 됩니다. 왜? 진입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로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입 자동차는 오히려 고속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회전 교차로의 회전부를 보시면은 고속으로 회전차로를 운행하면 안 되겠죠.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적인 회전 반지름을 위주로 회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로터리는 반대겠죠. 고속으로 회전차로를 운행을 하면서 대규모 크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운행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분리교통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교통섬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 뭐 사고를 방지해주기도 하죠. 이 교통섬을 회전 교차로에 있는 이유는 뭐냐? 차량의 감속이나 방향의 분리를 위해서 필수로 설치를 해주고 있지만, 로터리에서는 굳이 교통섬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이점. 이 차이점 한번 쓱 연결해서 이해해서 외우시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시겠죠. 아니시면은 이 둘 중에 한 개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회전 교차로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외웠다. 그러면은
로타리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회전교차로의 내용이 아니잖아 하면은 로타리의 내용이라고 추측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버스 운전자기 시험이니까 이런 거 중요하겠죠. 버스 정류 시설의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정류장과 정류소의 구분은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겠죠. 정류장은 말 그대로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정류소는 우리가 버스 정류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버스 정류장, 정류소의 위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로 통과 전에 있는 정류장과 정류소의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버스 전용 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앙버스 차로, 중앙버스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은 버스가 이렇게 나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 차로들이 있겠죠?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차와 버스와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당연히 구분하고 있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교차로 통과 전이니까 버스 전용 차로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오히려 교통량이 혼잡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혼잡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차로를 통과를 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정류장과 정류소의 특징을 보면은 자,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전용차로가 굉장히 혼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신호를 받고 지나간 차량이 여기에 대기를 해서 꼬리물기 같은 거 하면 또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교차로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버스 전용차로 내 좌회전하려는 차와 상충이 최소화됩니다. 자, 왜냐? 교차로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교차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충이 최소화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도로 구간 내 이제 교차로도 통과했어요. 이제 일반 도로를 다니고 있는 버스 중앙 차로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 자,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류장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빨리 뛰어 넘어야겠다. 왜? 우리가 또 짧은 이제 횡단보도 하나, 그리고 짧은 횡단보도 하나, 짧은 횡단보도 하나. 보통은 이 짧은 횡단보도 2개 혹은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중앙버스 차로가. 그래서 요 짧은 거 무단 횡단 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승객들의 진입이나 출입이 통일되어 약간 질서 정연해지기 때문에 정류장 접근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변 도로에 있는 거죠. 도로 측면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차로 통과 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버스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 자, 근데 저기서 버스가 오고 있어요. 멀리서부터 볼 수가 있죠. 아, 이제 오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운전자들도 버스 오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가변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우회전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상충 가능성이 생기는 게 이제 가로변 버스 정류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로를 통과를 했어요.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회전하려는 차와의 상충 가능성은 많이 줄겠죠. 자, 하지만 정차 중인 버스 때문에 여기에서 우회전한 차량들이 대기 차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우회전 해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못하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차로 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버스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생기냐? 자,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할 시야 제한이 최소화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뭐냐? 자, 우리 반대편 차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또 정류장이 반대편은 반대쪽에 있겠죠. 근데 횡단보도가 막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한참 돌아가야 되죠.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나 싫어, 무단횡단 해버릴 거야 하는 또 단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이제 가로변 버스 정류장은 이제 우리 가로변은 이제 뭐 구두 수선방이라던가 가로에 있는 상점들 있죠. 이 상점들의 약간 상권을 방해하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 하나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하나씩 이해를 해보시면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말로 글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교차로 통과 전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는 다행히도 외울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 개념, 일반적인 개념과 상식, 그리고 운전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특징적인 것들만 좀 외우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계절별 유의사항들 4계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봄부터 볼 건데, 자, 봄의 특징은 뭡니까? 겨울의 다음 해죠. 그러면은 겨울의 다음 계절이니까 땅이 녹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해진다. 시골 같은 곳 유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봄에 개학 많이 하죠. 개학 많이 하고 대학생들 개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의사고 주의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봄에 우리 꽃샘추위 있죠?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꽃샘추위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봄에 황사 있죠? 그리고 봄에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환자가 급증한다. 그래서 환자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시야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넓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봄에 느꼈었던 특징들만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라고 고민을 해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봄철 교통사고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꽃샘추위 때문에 새벽에 도로가 얼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빙판길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낙석이나 도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날이 풀리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게 바로 춘곤증이죠. 그러니까 졸음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행자들이 활발해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래서 돌발 상황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학 시즌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가 증가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봄철에는 충분한 휴식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름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엄청 덥고 습하죠. 비도 많이 내리고. 자, 여름은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냐? 우리의 집중력, 운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라는 게 여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 어떤 사고가 있는지 볼게요. 자, 악천후,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눈은 아니죠. 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막 온몸이 습기 때문에 끈적끈적 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상승해서 막,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왜 껴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짜증나서 싸우기도 하고, 막 교통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면에 물이 많이 고여있다 보니까 수막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제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열대야 때문에 여기서도 졸음운전 조심하라고 합니다. 봄에는 춘곤증 때문이었죠.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난폭운전, 다툼, 크락션, 경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우산을 사용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자동차의 냉각수 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습기를 잘 제거해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계절별 유의사항 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은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계절이에요. 일단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추석이 있죠. 명절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봄철에도 설날이 있으니까 교통량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자, 그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가을의 특징 이어서 보시면 농번기죠.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농기계 통행량이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언제인가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게 가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사고로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개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추돌 사고, 추돌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끼리 뒤에서 부딪히는 게 추돌이죠. 충돌은 서로 마주오는 방향에서 충돌하는 게 충돌입니다. 자, 그리고 안개 때문에 노면이 약간 동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 그래서 제동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단풍 구경, 이런 경치 구경 막 하러 가다 보니까 한눈 팔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 부족 사고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 농번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을 말 되니까
살짝씩 겨울 같아요. 너무 추워져요. 요즘 봄, 가을이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움츠러진 보행자들이 뭔가 너무 추워 이러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락철 사고가 많이 생긴다. 자, 체육대회도 가을에 하고 단풍놀이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거네.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 보겠습니다. 자, 겨울은 사람과 자동차 모두 도로뿐만 아니라 최악인 조건이 계절입니다. 겨울철 사고가 가장 많아요. 자, 대도시에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기온차 때문에 옅은 안개가 발생하기도 하네요. 이건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겨울은 그리고 또 우리 빙판길, 눈길, 바람, 추위에 기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성들이 어떤 사고를 내는지 봐야겠죠. 자, 빙판길 충돌, 추돌, 그리고 도로 이탈하는 사고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작년 겨울에도 사고가 너무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먼 거리에 도로가 평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빙판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겨울에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 내가 춥다 보니까 그냥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길이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갈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가 이제 돌아가는 현상을 스핀 현상이라고 해요. 이 스핀 현상이 겨울철에 발생한다는 거 하나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가장 많은 계절은 겨울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운전의 기술 중에서 이제 안전운전 5가지 기본 핵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운전 중에는 전방에 먼 곳을 주시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덩체 시력까지 같이 해주시고, 시야를 여기저기 두면서 운전한다. 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전방 중심시, 내가 이곳을 보고 있는 중심시를 하더라도 주변시까지 다 보면서 하는 운전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전조등과 경적은 적절히 잘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핵심이고요. 자동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자, 요거는 안전거리 확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자, 안전 운전의 기술 중 뒤차가 지나갈 수 있게 차로를 변경해 주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것도 당연히 정답 5가 되겠죠. 이거는 5번의 개념, 차가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자, 이것도 안전운전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운행 수칙들인데요. 자, 우리 요거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출발, 정지, 주차 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출발할 때, 자, 출발하고 진로 변경이 끝나기 전에 신호, 내 깜빡이를 중지하지 않는다. 사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깜빡이만 안 켜도 사고 났을 때 과실 잡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 신호는 차선 다 옮기고 난 뒤에 끈다 라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변경 끝나면은 신호를 중지해야겠죠. 그리고 차량에 사각 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버스의 전후, 좌우, 위, 아래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 자동차 고장납니다. 그죠? 그리고 정지시도 보면은 뭐 급정지하지 않기, 브레이크는 2, 3에 나눠서 밟아, 멈추기, 요거 풋브레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차시도 보시면은 경사가 있는 도로에 주차하면 고인목 설치해야겠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자,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행시, 추종시, 차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진로 변경시인데 이것도 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주행할 때 당연히 난폭 운전하면 안 되고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감속해야겠죠. 교통량 많으면은 감속해야겠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복 운전하는 거. 그리고 추종할 때도 안전거리 유지하고 앞차와 이거는 내가 뒷차를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적재가 안 되는 화물차가 있다 그러면은 피해서 앞질러서 가거나 멀리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할 때 당연히 백색 점선에서 진로 변경해야 되죠. 백색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 나시면은 과실 100% 잡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차로 변경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이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거리 기준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고 회피 방법 볼게요. 정면 충돌 사고는 어떻게 회피하냐?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를 어떤 상태인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거나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우리 피하기의 기준은 오른쪽으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서로 반대쪽으로 피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후미 추돌 사고, 뒤에서 나를 박는 사고나 내가 뒤에서 앞차를 박는 사고는 어떻게 하냐? 앞차에 대한 주의를 늦추지 않고 뭐 상황을 멀리까지 살펴본다. 자, 이런 것들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미끄러짐 사고도 볼까요? 수시로 브레이크 페달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 간다. 당연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안전 운전하기 위한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뉘앙스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 그리고 진입은 빠르게, 진입 후 가속도는 빠르게.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밑줄 그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는 주변 차량과 비슷하게. 안전띠 당연하죠. 후부 반사판 당연하고요. 자,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방지를 주의를 한다. 갓길로 대고 고장자 표시를 우선으로 한 게 최우선입니다. 신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부상자가 생겼을 때 구호를 해야겠죠.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10페이지 가량이 나와요. 근데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음 본 내용이어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해서 하면서 느꼈었던 경험으로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전운전 기술 5장에 나온 내용들 어떤 뉘앙스로 나오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과 개념 그리고 내 경험으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뉘앙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방어운전의 모든 것. 자, 공간 다루기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공간 다루기가 뭐야? 거창해 보이지만 어떤 얘기냐면은 앞차가 앞으로 간 다음에 차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앞차가 가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근접한 상황이라도 앞차와는 2초 정도 거리를 둔다. 2초는 이제 정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거리는 2초, 시간상으로는 2초 정도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초만 외우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지만 알면 되겠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교차로에서의 방어운전이란 뭐냐? 자, 좌우회전 할 때는 방향지시 등을 정확히 점등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거나 좌우를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한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전멸하는 신호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일시 정지라는 뜻이라는 거. 자, 우리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도 무시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커브길 방어운전. 자, 이런 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슬로우 인, 천천히 들어가고, 패스트 빠르게 나가고, 요의 얘기고요. 아웃, 인, 아웃. 차로 바깥에서 아웃이죠. 진입해서 안쪽, 인, 그리고 바깥쪽 순서로 통과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바깥, 아웃, 바깥, 인, 안쪽, 아웃, 바깥으로 다시 나가라. 이런 게 이제 커브길 방어 운전에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감속된 속도에 맞는 기어로 변속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빙판길 전복 사고 옆으로 넘어지는 거죠. 주의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외워야겠다. 감이 오시죠? 자, 언덕길 방어 운전도 한번 볼까요? 자,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 왜? 페이드 현상과 베이퍼로 브레이크가 잘 먹히지 않는 현상이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감속, 기어를 저단으로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정차했을 때 풋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거는 외워야겠죠. 그리고 언덕길에서는 내려오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야간 운전, 이제 운전 형태 좀 볼게요. 자,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최고속도 50% 감속 운전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졸음운전, 서행, 대형차의 전조등, 눈뽕이죠.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정차하지 않는 게 야간 운전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시거리 100m밖에 안 되면 최고속도를 50%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전조등, 안개등, 비상 전멸등, 내가 킬 수 있는 등이란 등은 다 켜고 운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등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적을 울려서 내 위치를 알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철길 건널목 방어운전 볼게요. 자,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 안전, 기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건널목 통과 시 기어 변속은 하지 않습니다. 왜? 시동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건널목 통과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들을 대피시키고요. 차를 건널목 밖으로 밀거나 신고를 하거나 열차 오는 방향으로 멈추자 하고 옷을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 내용이 조금 자주 나옵니다. 3과목뿐만 아니라 2과목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말씀드렸던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벌금 내실 수도 있어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경우, 이것도 많이 나온 내용이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한 경우 그 차는 절대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뒷차가 나를 앞지르려고 하는데 내가 또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앞지르기 방어 운전은 과속하면 안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경제운전 말씀드리고 3과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연료 소물, 공해 배출을 낮추고 운전 중에 안전 효과까지 낼 수 있는 운전 방법이에요. 이를 이제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 연비주행이 경제운전, 이제 운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운전 방법 4가지는 뭐냐? 감속과 과속은 부드럽게 하고 공회전은 최소화합니다. 자, 버스는 하지만 에어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예열을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2~30초 정도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1분, 2분 정도 담배 하나 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급회전을 최소화시키고요. 일정한 차량 속도를 유지합니다. 자, 이게 또 연비주행 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운전의 효과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차량 관리 비용이나 고장이 줄겠죠. 고장 수리 비용도 줄고 타이어도 마모율이 적게 될 테니 타이어 교체 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이런 것들도 안 하기 때문에 공해 배출 등 환경 문제가 감소할 거고요. 교통 안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운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고장이 줄기 때문에 작업 등의 시간 손실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서 보자면 경제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노면이 불퉁불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상, 악천 후면은 사실 경제운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타이어 마모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거고 엔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 경제운전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특이하죠? 공기 역학, 공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요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공기 역학 요거만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제운전에 영향 주는 것은 내가 외울 건 뭐다? 공기 역학이다 라고만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